저희 경기 남양주 병 출신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감사원장님, 예. 법조 경력도 풍부하시고 또 두터운 신망을 받아오시다가 이제 그런 고위법관으로서 감사원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뭐 신망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제가 그렇게 정도, 평가하는 겁니다. 예, 4년 들어보니까. 가까이, 예. 금년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 독대 몇 번 하셨나요? 수시보고. 그러니까 독대를 한 게 몇 번이시냐고요? 그 한 번입니다. 수시보고 하실 때? 예. 그리고 반부패 정책협의회 때 청와대 가서 대통령. 독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또 전체 회의에 예. 참석하신 거. 그거 외에 또 대통령 만나신 적 있습니까? 따로 만난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통령을 그래도 수시보고를 통해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고 고위법관으로서 이제 이렇게 두터운 신망을 받고 계신 분이 이제 임기가 한 2달여 남짓 남았나요? 한 달, 40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예, 40일 정도. 그래서 뭐 지금 구체적인 감사원의 업무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을 확인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참 의미 있지만 이제 우리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뭔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또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국정을 바로 잡으시고 또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은 임기에 기회가 있다면 대통령께 진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반부패 정책 협의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패를 척결하고 엄단해서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잡자는 거에 이를 부인하는 공직자나 국민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패 척결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 또 자신이 사과해야 될 부분, 또 자신이 밝혀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국민한테 고하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정부나 다른 그 부패나 비리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또 엄단하는 것이 그것이 부패 척결 내지 적폐 청산하려는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근본적으로 올바른 자세다. 동의하시죠? 원론적인 말씀. 제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부패 정책협의회 통해서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뿐 아니라 외곽기관장까지 다 청와대 9월 26일 날 회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하는 것은 일응 동의하지만 이것이 자칫 자신이 책임져야 될, 자신이 국민께 사과하고 고백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고 반대 진영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마치 모래밭에 있는 작은 사금 하나라도 탁 해내려는 이런 식의 부패 척결, 적폐 청산은 국민이 동의할 수도 없고 이건 균형 잡힌 부패 척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한 이래로 민정수석을 2번, 시민사회 수석을 1번, 대통령 특보를 1번, 비서실장을 1번 해서 임기 내내 청와대에서 국민 누가 봐도 사실상 2인자, 대통령께서도 동지이자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2인자로 5년 내내 재직할 당시에 발생했던 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비리, 그리고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의 이 특수활동비 또 기타 개인 비리를 저질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당시 민정수석도 거액을 받은 비리로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그 대통령 또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청와대 내의 주요 보직자의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2인자로 근무할 때도 이런 게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시정되지 않고 지난 정부까지 국정농단까지 있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것이 보수정권 9년 만의 일이 아니고 그 이전의 정부에서도 이거 이상의 이러한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보수정권이었던 그 이전 정부였던
적폐 모든 것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고백하면서 이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롭게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걸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적폐청산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어제 이제 유남석 강주 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하셨죠? 뭐 보도를 통해서 알고 봤습니다. 있죠. 이제 청와대 관계자의 말씀이 이래요. 재판관이 된 후에야 헌법소장 지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치 소장은 지명하지 않고 그냥 재판관을 지명했다라는 그렇게 취지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것이 헌법 121조 사항이에요. 그 물리적 해석을 해보면 대통령께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대통령 특보로 있던 시기에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과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하시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장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의 대통령 특보로 2인자로 계실 때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 헌법의 관례는 헌법 111조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동일인으로 동시에 지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참여정부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거죠. 우리법연구의 창립 멤버를 헌법재판관령 소장으로 지명했다가 국회의 인준동의를 받지 못할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이거는 전형적인 편법이고 꼼수입니다. 그런 점을 대통령께 진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러 가지 헌재의 구성이나 또는 국가 운영이나 이런 데 대한 충정의 말씀으로 저는 뭐 들었습니다. 제가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로서는 감사원이 결국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감사원장으로서 어떤 경우에는 언급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형태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제 개인이 국가의 운영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식견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춘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이게 국회 방송으로 녹화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이강국 헌재소장이 헌재재판관과 헌재의 소장으로 동시에 임명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동시에 임명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의해서 당시 여야가 그렇게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동시에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동시에 임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야 구조화에서는 어떤 형태의 임명 절차든 간에 다 야당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헌재소장과 헌재재판관의 동시 임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사실은 헌재재판관을 먼저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월호 당시에 감사원장님 위기관리 기본지침에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였다라고 명시된 거 감사원은 당시에 알고 있었죠. 그 지침은 저희들이 감사 당시에 확보를 했습니다. 예. 자요. 뭐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 당시에 2014년 국정감사 때 감사원장님께서 모 의원이 위기관리 지침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지침을 인지하고 있었고 내부적인 규정으로도 알고, 그런데 그 규정 자체가 내부적인 규정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죠. 그것도 그렇게 답변한 것도 저도 확인했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감사원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청와대를 감싼 것이 되는 건데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도 안보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렇고 정보의 종합 및 상황 관리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임무가 그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법제처에 확인해 보니까 이 불법 수정한 이유관리 지침이 8월 6일 날 공문 형식으로 통보되었다고 그래요. 감사원도 그 통보 받으셨습니까? 아마 저희들도 비상계획관실이 있으니까 아마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세월호 감사할 때 우리 백혜련 의원님이 감사가 열람 청구를 했는데 이 청와대를 어떤 식으로 감사를 했느냐라고 하면 질문 딱 2개 던지고 끝냈죠. 청와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기된 그 쟁점 자체가 청와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는 거고 두 번째로 그 오전의 상황인데 성경이 벽에 갇혀 있다는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368명의 구조라는 오보에 대한 사항이 자요. 제대로 알겠습니다. 저기 그 PPT에 두 가지였습니다. PPT에 떠 있는 내용입니다. 2가지 질의한 내용 2개인데 저렇게 딱 청와대에 대해 질문 2개 딱 하고 행정관의 답변서 딱 들고 청와대 감사 딱 끝냈어요. 이게 청와대 눈치 안 보고 제대로 감사했다라고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시 그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은 기억하시겠지만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다 해서 제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나머지 자료, 저희들 확보 가능한 확인서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소명됐다고 아니, 말씀을 어차피 드렸습니다. 감사원장님께서는 감사원의 정당성만 말씀하실 테니까 그 정도 듣겠습니다. 우리 백혜련 의원하고 저기 아까 박주민 의원이 물어보는데 청와대가 조율했느냐라고 하니까 단언컨대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지금부터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한테 수시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들어갈 때 감사원이 제가 며칠 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알겠습니다. 그날 들어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조율 안 않습니까? 그 조율이 사전에 저희들이 수시보고를 하겠다고 하면 일자는 조율합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청와대와 감사원이 조율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을 PPT를 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끝나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PPT 떼어주십시오. 세월호 수시보고가 2014년 7월 4일에 했어요. 이 국민들에게 7월 8일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4일 전에 청와대에 발전했습니다. 이게 김용환 그 수석의 업무수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정무비서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7월 4일자로.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라고 확인해 보니까 처음으로 조윤선 정무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날이었어요. 두 출석해서 미리 다 아는 내용을 증언의 모순이나 오류 없이 다 국민들에게 답변을 냈습니다. 그 다음 거에 7월 9일 수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원 중간 보고 내용을 이용한다. 청와대의 책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이 10월 10일 날이 어떤 날인지 또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대통령 조사실을 조사한 날입니다. 그날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회에 와서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타워라고 한다면 법상 분명히 중대본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제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감사 결과 그것을 분명히 한 바 있다라고 감사원에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감사원의 감사 의결을 9월 4일 날에 했었는데 해경청장 때문에 10월까지 밀렸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 맞습니다. 9월 4일 의결하기 전에 9월 2일에 대통령 수시보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김영환 수석의 8월 30일 날 수첩에 이렇게 나옵니다. 김기찬 실장이 지시를 내립니다. 세월호 원인은 어느 정도 규명됐더니 재벌방지책을 정리하자. 감사원에 재벌방지책도 입수하고 검찰도 입수하고 각 기관별로 수습해 정리하자라고 보고를 합니다. 다음 날 그게 그 내용입니다. 떠 있는 내용이. 다음 날 김기춘 실장이 또 지시를 합니다. 세월호 관련 감사원과 권영희 향후 계획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감사원이 들고 들어간 것이 뭐냐? 청와대 책임은 타독 빠지고 교통과 기관건설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재난대응실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감사원과 청와대가 교감이 전혀 없이 신묘하게도 딱
딱 감사원이 하면 청와대가 답변하고 청와대가 지시하면 감사원이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번에는 민정수석 수측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9월 16일에 세월호 감사 결과가 나오고 전원 구조 발표는 나오고 감사원 발표 시기 10월 8일 날 감사원 감사결표 발표 미리 받아서 검토해라.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아 감사원이 그냥 오비작이다라고 하겠지만 앞뒤가 딱딱 맞아요. 감사원이 보고한 날 그 다음날 뭐하고 지시하면 뭐하고 이런 우리는 감사하고 청와대와 전혀 조율 없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 민정수석께서 쓰신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프 레코더 이 부분이나 또는 저희들이 그 수시 보고에 저 다음 날인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다음 날에는 세월호 자체가 수시 보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의원입니다. 제가 정책 자료집을 두 권 냈는데요. 하나는 4대강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부처별 비영리법인의 현황과 감사 문제에 대해서 정책 자료집을 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원장님, 어쨌든 임기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기 끝내는 자체가 저는 축하드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 원장님. 예. 공무원이 민간기업의 인사에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법적인 보입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부산 그 BNK 부산 그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스캠프에서 있었던 김지환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회장이 됐는데 참 이게 참 묘합니다. 신묘합니다. 이게 그 여당의 정무위 국회의원이 부산은행 관련된 그 노조위원장 또 관련된 직원들도 불러서 낙점됐으니까 받아들여라. 노조가 계속 반대하니까. 본인이 인사는 하진 않을 테니까 누군가가 지시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분명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이 감사로 접근할 수 있는지는 통상 저희들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드릴게요. 이거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좀 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사회에서 말이죠. 참 또 타이밍이 딱 맞게 그 마사에서 그 예금을 갖다가 그 경남은행의 지주회사인 그 BNK 금융그룹 회장의 김 회장이 딱 임명되고 난 이후에 집중적으로 예금을 예치합니다. 500 몇십억을. 이게 금리도 낮아요. 다른 은행보다도. 이거 배임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런 걸 예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낮은데 했어요. 이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특히 대선 직후에 지난 8월까지 총 855억의 자금을 경남은행이 맡겼습니다. 이거는 그 채권과 수익 증권 등을 제외한 전체 순수예금 5,962억 원의 약 한 40.4% 수준입니다. 지금 그 마사회가 신용관리 위험을 위해서 특정 은행에 35% 이상 예금을 예치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어겨가면서 거기가 예금을 단기간에 몰아줬습니다. 뭐 뿐 아닙니다.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이거 감사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오비일학이거든요. 신뢰하거든요. 아니, 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마사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 사전 검토를 해봐야 마사회는
아니 기관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자. 감사를 검토해 보겠다든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당연히 뭐 우리 당에서도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참 내로남불이다. 정권 지니까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 청구를 하든가 또는 기타의 국정조사라든가 기타의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예, 뭐 저희들이 국회 요구라든지 또는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그 예, 절차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검토를 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재정 경기교육감 참 있잖아요. 이 경기교육청의 그 교사들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자기 외동딸이 근무하는 미국 대학 어학원에다 몰아줬어요. 밀어줬어요. 참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딸이 그렇게 어학원에 강사로 있으면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건 기피를 해야죠. 어떻게 거기다가 줍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동일한 답변이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교육감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좀 감사 청구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적폐 청산한다고 여당이 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져보면은 똑같다는 거죠. 우리 존경하는 조광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적폐라는 것은 어쨌든 다 올려놓고 보자는 거죠. 올려놓고 우리가 정말 이 적폐는 참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민들에게 사사치 알리고 우리가 반성하면서 깨끗한 그런 사회,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 조금 이 지금 방산 비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련해서 제가 하나 잠깐 우리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좀 크게. 대통령께서 T50 타신 장면이 엄지척 하신 거거든요. 우리 저 타시기 전에 우리 그 T50이나 수리오는 정말 이거 불량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저 타시고 나서 엊그저께 맹품 무기로 바뀌었어요. 참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질문 추가 줄 거예요. 예, 추가 질문. 아니, 원장님 한번 소감하고. 예,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수련 헬기와 관련해서 보면 명품인데 감사원이 폄하를 해서 수출에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명품인지 여부는 그 기준 자체가 여러 가지 개념의 있어서 명품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수리온 헬기의 수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대통령께서 타시면 명품이 되고 그전에는 불량무기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나중에 윤상직 의원님 보충 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홍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경기도 남양주갑의 조홍천 의원입니다. 저도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여상규 의원님께서 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셨고 옆에 계시는 왕정홍 총장님 감사위원도 그때 당시 하셨고 지금 총장으로 계시고 해서 총장께서는 또 지금 어떠하신가 총장께 좀 여쭙게요. 작년 10월 달에
군수장비 획득 및 운영 비리 관리 기동 점검이라는 감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맞죠? 예, 아마 위원님 알고 계시면 그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기 있어요. 예. 예. 여기 보면은 수리원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도 저 감사위원회 거쳐가지고 한 거죠? 의결 거쳐가지고 한 예, 거죠? 다 의결했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 감사위원들도 전부 이거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 비공개로 나온 거겠죠? 당시 1차 전반인가? 1차. 예. 아마 그때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이 내용을 공개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지금 이미 그 다음 단계, 후속 단계 감사가 시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밝히면 감사에 다음 조사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다음 감사가 끝나면 통합해서 공개 여기 내세운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가 해당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안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다. 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마 그때는 1차 감사 결과에서는 그런 조문을 직접 걸지는 않았을 거고 아니, 2차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그런 내용까지 같이 이게 논의를 2016년도 10월 달에 감사 보고서예요. 보이시죠? 여기에 명시적으로 기재를 했어요. 무슨 분야인지도 얘기도 안 하고 기억 분야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분야.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게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 분야 해놓고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제 제가 만든 거 아니고 감사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 목차에도 보시면 감사 대상 무기체계 현황 해서 1번 기억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분야별 감사 결과 1. 기억 분야. 예? 다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비밀로 했다고. 표 목차, 표 1에서 11, 역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진 목차, 사진 3, 4, 공공기관 정보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림 목차, 그림 1에서 9,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대체 기억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원장님. 예. 작년 2016년 10월 감사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요 감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작년도 8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거겠죠? 수리원 부분에 예. 대해서 보고한 거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 어떤 방침을 받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때 수리원 내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체에서 8월달 그 수시 보고하기 직전인지 자, 그때 이미 예, 알겠습니다. 운항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올해 7월 16일 날 3차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총장님, 예. 여기에는 이제 수리원이라고 딱 그 기억이 뭔지 나와요. 기억이. 나오고 2016년도 10월 달에 작성을 했던 이 두꺼운 자료, 감사 보고서 이 두꺼운 게 2017년도 7월 달에 발표될 때 이게 따라가지고 같이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1년도 안 된 사이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구조 1항 2호 소정의 사유가 없어진 겁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조금 일찍 아니,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써놓은 게 그거예요. 적시한 근거가 그거라고. 그러니까 국가안보, 통일, 외교안보, 이거 저해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진 겁니까? 아마 이 처리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상급 비밀들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제한하고 아마 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답변을 좀 보시면
2017년 7월 달에 발표한 3차 발표 때 첨부한 게 2016년도 10월자로 찍힌 그게 그대로 같이 발표가 됐어요. 그걸 그대로 숨겨놓고 있다가 2017년도 7월 달에 그 집어내가지고 같이 발표한 거예요. PPT 좀 올려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여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저거는 뭐 카이 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게, 감사원에서 결함이 있다라고 지적한 사안들, 그동안 쭉 개선을 했는지 말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카이 자기 나름대로 저걸 저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저기 보면은 체제 결빙 성능 요거만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 원장님께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9조 1항 2호 소정의 사유는 바뀐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거는 오로지 정권이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는 이거는 기억 사업이라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게 만들고, 정권 바뀐 다음에는 전체를 갖다 그냥 다 까요. 근데 수리원 사업이 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문제가 있으면 저렇게 또 완료가 됐으면 또 이게 공공기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그런 내용이면, 그리고 저걸 수출을 해가지고 팔아먹어야 된다면 계속 비공개로 한 게 맞지 않았겠느냐. 새로운 정부에 눈에 들기 위해 가지고 입만 맞추기 한 거 아니냐라는 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논의한 거는 아까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인정 부분, 지금 그 체계결빙 일정 저 부분이 당시 이미 감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는 뒤에 했습니다만 이미 시행이 된 겁니다. 당시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총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총장 말씀이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10월달 감사 보고서에 그러면 그렇게 사유를 기재하셨어야 돼요.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해서 비공개한다고.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 감사원에서 밝힌 사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예, 뭐 근데 당연히. 여기는 한자도 없는 얘기를 갖다 지금 감사장에서 와가지고 하시면서 그거 믿으라 그러면 그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항상 의심을 받는 거죠. 예,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 입만 맞추는 감사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 부분은 전혀 뭐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은 동의하십니까? 이사님. 예. 면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 또 자신이 사과해야 될 부분, 또 자신이 밝혀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국민한테 고하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정부나 다른 그 부패나 비리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또 엄단하는 것이, 그것이 부패 척결 내지 적폐 청산하려는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근본적으로 올바른 자세다. 동의하시죠? 원론적인 말씀. 제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부패 정책 협의회 통해서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뿐 아니라 외곽기관 장까지 다 청와대 9월 26일 날 회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하는 것은 일응 동의하지만, 이것이 자칫 자신이 책임져야 될, 자신이 국민께 사과하고 고백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고, 반대 진영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마치 모래밭에 있는 작은 사금 하나라도 탁 해내려는 이런 식의 부패 척결, 적폐 청산은 국민이 동의할 수도 없고, 이건 균형 잡힌 부패 척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한 이래로 민정수석을 2번, 시민사회 수석을 1번, 대통령 특보를 1번, 비서실장을 1번 해서 임기 내내 청와대에서 국민 누가 봐도 사실상 2인자, 대통령께서도 동지이자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2인자로 5년 내내 재직할 당시에 발생했던 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비리, 그리고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의 이 특수활동비 또 기타 개인 비리를 저질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당시 민정수석도 거액을 받은 비리로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그 대통령 또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청와대 내의 주요 보직자의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2인자로 근무할 때도 이런 게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시정되지 않고 지난 정부까지 국정농단까지 있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것이 보수정권 9년 만의 일이 아니고 그 이전의 정부에서도 이거 이상의 이러한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보수정권이었던 그 이전 정부였던 적폐 모든 것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고백하면서 이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롭게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걸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적폐청산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어제 이제 유남석 강주 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하셨죠? 뭐 보도를 통해서 알고 봤습니다. 있죠. 이제 청와대 관계자의 말씀이 이래요. 재판관이 된 후에야 헌법소장 지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치 소장은 지명하지 않고 그냥 재판관을 지명했다라는 그렇게 취지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것이 헌법 121조 사항이에요. 그 물리적 해석을 해보면 대통령께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춘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이게 국회 방송으로 녹화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이강국 헌재 소장이 헌재 재판관과 헌재의 소장으로 동시에 임명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동시에 임명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의해서 당시 여야가 그렇게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동시에 헌재 소장과 헌법재판관을 동시에 임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야 구조화에서는 어떤 형태의 임명 절차든 간에 다 야당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헌재 소장과 헌재 재판관의 동시 임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사실은 헌재 재판관을 먼저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월호 당시에 그 감사원장님 위기관리 기본지침에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였다라고 명시된 거 감사원은 당시 알고 있었죠? 그 지침은 저희들이 감사 당시에 확보를 했습니다. 예. 자요. 뭐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 당시에 2014년 국정감사 때 감사원장님께서 모 의원이 위기관리 지침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지침을 인지하고 있었고 내부적인 규정으로도 알고, 그런데 그 규정 자체가 내부적인 규정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죠? 그것도 그렇게 답변한 것도 저도 확인했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감사원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청와대를 감싼 것이 되는 건데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도 대통령께서 청와대 대통령 특보로 있던 시기에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과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하시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장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의 대통령 특보로 2인자로 계실 때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 헌법의 관례는 헌법 111조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동일인으로 동시에 지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참여정부에서 했어요. 근데 이 규정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거죠.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를 헌법재판관령 소장으로 지명했다가 국회의 인준 동의를 받지 못할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이거는 전형적인 편법이고 꼼수입니다. 그런 점을 대통령께 진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러 가지 헌재의 구성이나 또는 국가 운영이나 이런 데 대한 충정의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로서는 감사원이 결국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감사원장으로서 어떤 경우에는 언급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형태도 있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제 개인이 국가의 운영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식견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 경기 남양주 병 출신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감사원장님, 예. 법조 경력도 풍부하시고 또 두터운 신망을 받아오시다가 이제 그런 고위법관으로서 감사원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신망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4년 그렇게 정도, 평가하는 겁니다. 예, 4년 들어보니까. 가까이, 예. 금년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 독대 몇 번 하셨나요? 수시보고. 그러니까 독대를 한 게 몇 번이시냐고요? 그 한 번입니다. 수시보고 하실 때? 예. 그리고 반부패 정책협의회 때 청와대 가서 대통령. 독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또 전체 회의에 예. 참석하신 거. 그거 외에 또 대통령 만나신 적 있습니까? 따로 만난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통령을 그래도 수시보고를 통해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고 고위법관으로서 이제 이렇게 두터운 신망을 받고 계신 분이 이제 임기가 한 2달여 남짓 남았나요? 한 달, 40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예, 40일 정도.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감사원의 업무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을 확인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참 의미 있지만 이제 우리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뭔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또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국정을 바로 잡으시고 또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은 임기에 기회가 있다면 대통령께 진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반부패 정책 협의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패를 척결하고 엄단해서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잡자는 거에 이를 부인하는 공직자나 국민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패 척결의 진정성을 보이려면